어머님 칠순인데 아가씨가 이 정도도 못해요? 돈도 많이 벌면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올케는 제 눈앞에 3천만 원이 찍힌 계산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어머 아가씨. 목소리 낮춰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창피하게 정말. 뻔뻔한 올케의 태도에 오빠는 눈을 피하고 엄마는 제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네가 늦게 와서 결제가 밀렸잖아. 얼른 해결해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는 지독한 착취.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겠다고. 이 추악한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버리겠다고.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이들에게 날리는 통쾌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가 무색하게 리조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김수진의 차량 엔진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계약 미팅까지 후배에게 미루고 달려온 길이었죠. 김수진이 핸들을 꽉 쥐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김영자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밥이나 한 끼 먹자는 말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애처롭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로비 입구에 들어선 순간 김수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입구에는 사람 키보다 큰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로 펄럭이는 거대한 현수막이 김수진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사 김영자 고이연, 인생은 70부터. 김수진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촐한 식사라더니 이건 누가 봐도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청바지에 재킷만 걸친 김수진의 모습이 화려한 리조트 조명 아래서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쿵짝거리는 밴드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부터 올케 박민영의 지인들, 그리고 밥을 먹으러 온 건지 박수를 치러 온 건지 모를 낯선 사람들까지 100여 명이 북적이고 있었죠. 테이블마다 놓인 고가의 양주와 쉴 새 없이 채워지는 뷔페 접시들이 이 잔치의 규모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김영자가 김수진을 발견하고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김영자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딸이 왔습니다. 대기업 상무 진급을 코앞에 둔 우리 집안의 기둥, 김수진입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김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아래 반짝이는 비즈 드레스를 입은 박민영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목에는 대여한 티가 나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죠. 박민영이 김수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아가씨, 왜 이제 와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옷은 또 그게 뭐예요? 칠순 잔치에 청바지가 말이 돼요?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케, 이게 다 뭐예요? 가족끼리 밥 먹자면서요. 박민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손짓으로 호텔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 PC를 김수진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박민영이 턱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결제부터 해요. 지배인님이 아가씨 오기만 기다리셨어. 아가씨 이름으로 외상 걸어둔 거니까 카드만 주면 돼요. 김수진의 눈동자가 화면 속 숫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2박 3일 VIP 스위트룸, 100인분 스페셜 뷔페, 최고급 양주 세트, 거기에 박민영이 받은 스파와 메이크업 비용까지 총합계 3,200만 원. 김수진의 눈이 커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힌 김수진이 박민영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3,200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걸 다 버려놓고 돈을 내라고요? 박민영이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아가씨, 하나뿐인 엄마 칠순인데 이 정도도 못해요? 대기업 팀장이라면서 연봉도 높잖아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무슨 수억 원 쓴 줄 알겠네. 그때 구석 테이블에 숨어있던 오빠 김수철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뷔페 음식이 묻어 있었죠. 김수철이 김수진의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수진아, 좋은 날이잖아. 엄마 체면도 있는데 일단 긁어. 사돈댁 식구들도 다 와 있는데 망신 줄 거야? 무대에서 내려온 김영자도 김수진의 등을 떠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수진아.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결제가 늦어져서 지배인 눈치 보느라 혼났다. 얼른 해결해라. 김수진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당연히 내가 내야 한다는 듯한 저 뻔뻔한 표정들.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수진이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지배인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계약 본인 확인 없이 진행된 거죠?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한 적도 예약한 적도 없습니다. 지불 의사 없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영이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돈 몇 푼 때문에 엄마 잔치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박민영이 김수진의 재킷 소매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김수진이 그 손을 뿌리치려다 재킷 단추가 툭 하고 뜯겨나갔습니다. 바닥으로 굴러가는 금색 단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수진이 박민영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돈 몇 푼? 그럼 올케가 내요. 자식 도리하고 싶으면 올케랑 오빠 돈으로 하라고요. 먹은 사람들이 각자 내세요. 난 10원도 못 내니까. 연회장 안의 음악 소리가 멈추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김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김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지 어미 생일에 돈 아깝다고 도망을 가네. 박민영이 테이블을 엎으며 악을 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거 잡아요. 그냥 보내면 어떡해. 오빠 가서 잡아오라고. 하지만 김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가족들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김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꽂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호흡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자 차가 거칠게 튀어나갔습니다. 룸미러 속에 멀어지는 화려한 리조트 건물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김수진이 핸들을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친 사람들. 진짜 다 미쳤어.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 조수석에 던져둔 김수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진동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액정에는 엄마, 오빠, 올케라는 이름이 번갈아가며 떴습니다. 김수진은 휴대폰을 뒤집어 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오빠의 사업 자금, 올케의 명품 가방, 엄마의 임플란트 비용, 조카의 유학비. 지난 10년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간 돈이 얼추 계산해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신은 월세 오피스텔에서 아등바등 살면서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3천만 원짜리 청구서와 비난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휴대폰 진동이 멈췄습니다. 김수진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92통, 그리고 문자 메시지함은 읽지 않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영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가씨, 진짜 너무하네. 엄마 지금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당장 와서 결제 안 하면 내일 회사 찾아갈 거예요. 회사에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까발려 줄 거라고요. 폐륜녀라고 소문나고 싶어요? 지금 오빠가 카드 긁어서 한도 초과 떴어. 이거 다 아가씨가 갚아야 할 돈이야. 도망간다고 끝날 줄 알아? 김수진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걱정이나 미안함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돈, 돈. 김수진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도 없이 잔에 가득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분노였고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 김수진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속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강도훈. 지난번 회사 법률 자문 미팅 때 우연히 받았던 명함이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소문이 있던 그 변호사. 김수진은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가족들의 폭언이 담긴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누르는 김수진의 손가락 끝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김수진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했지만 거울 속 얼굴은 이미 반쯤 죽어있는 사람 같았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로비 회전문을 통과하던 김수진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쩔쩔매며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 사이로 김영자가 대리석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의 옆에는 붉은 매직으로 거칠게 쓴 피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 버린 폐륜녀, 마케팅 팀장 김수진을 고발합니다. 그 옆에서 박민영은 셀카봉에 꽂힌 휴대폰을 들고 이 광경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영이 카메라 렌즈를 향해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대기업 다니면 뭐합니까? 칠순 노모가 밥 한 끼 사달라는데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바로 저 여자예요. 저기 오네요, 저기. 박민영이 손가락질하자 출근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수진에게 꽂혔습니다. 김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김수진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다리를 옮겨 보안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제발 저 사람들 좀 내보내주세요. 보안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경찰분들 뭐 하십니까? 업무 방해로 빨리 끌어내세요. 경찰관 2명이 김영자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하자 김영자가 김수진을 발견하고는 바닥을 기어서 달려왔습니다. 김영자가 김수진의 정장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악을 썼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냐?
애미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카드 긁으랬더니 도망을 가? 내 돈 내놔라. 내 돈. 김수진이 울먹이며 김영자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회사 사람들이 다 보잖아. 박민영이 그 틈을 타 김수진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임산부를 밀치네.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조카 가진 올케를 밀쳤어요. 살인미수야 이거. 박민영이 배를 감싸쥐며 거짓 비명을 지르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에 의해 두 사람이 강제로 끌려나가고 나서야 소동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피켓과 찢어진 김수진의 자존심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30분 뒤 김수진은 인사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인사팀장이 깍지 낀 손을 테이블에 올리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팀장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사내 메신저랑 블라인드 앱에 벌써 동영상이 다 퍼졌어요. 아시죠? 김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사로 무리를 일으켜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사실상 정직 처분이나 다름없으니 회사 시스템 접속은 차단될 겁니다. 지금 바로 귀가하세요. 쫓겨나듯 회사를 나온 김수진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라곤 그 작은 방 한 칸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던 김수진은 또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에는 붉은색 라카 스프레이로 끔찍한 욕설들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패륜녀, 부모 버린 개 같은 년, 돈 내놔. 도어락은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듯 박살이 나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김수진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직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진 씨 되시죠? 여기 XX 파이낸스 박 실장입니다. 김수진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알긴요? 김수철 씨가 친절하게 다 적어놓고 갔는데 오빠가 빌린 2억 원, 이자가 벌써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보증인인 김수진 씨가 갚으셔야죠. 김수진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보증 선 적 없어요. 오빠가 빌린 걸 왜 나한테 그래요? 아, 발뺌하실 줄 알고 증거 보내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띵동. 문자 메시지 알림음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김수진은 사진을 확인하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수진의 인감도장이 찍힌 연대보증 각서와 김수진의 신분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신분증은 지난 추석 본가에 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구형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수진이 예전에 쓰던 공기계 휴대폰이 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옛날 폰에 공인인증서랑 사진 다 있더라. 대박 나면 갚을게. 어젯밤 김수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수진이 바들바들 떨며 김수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김수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왜? 김수철의 목소리는 혀가 잔뜩 꼬여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슬롯머신 돌아가는 기계음이 들려왔죠. 김수진이 악을 썼습니다. 오빠, 내 명의로 사채 썼어? 내 옛날 폰이랑 신분증 훔쳐다가 보증 세운 거야?
이거 범죄야, 알아? 김수철이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야, 가족끼리 범죄는 무슨 범죄냐? 내가 이번 판만 따면 다 갚는다니까? 너 회사 잘 다니잖아. 급하면 네가 좀 막아줘라. 그때 옆에서 박민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뺏어든 박민영이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진짜 너무하네. 오빠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요? 아가씨는 혼자 살면서 돈 쓸 데도 없잖아요.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깟 돈 타령이에요? 김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김수진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다 신고할 거야. 신고? 해봐요, 어디. 신고하면 우리도 아가씨 회사 가서 매일 시위할 거니까. 아가씨네 회사, 윤리 경영 엄청 따진다면서요? 박민영이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사채업자 박 실장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자 2천 입금 안 되면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차용증 원본 올립니다. 동료들 카톡방에도 뿌릴 거니까 알아서 하쇼. 김수진은 부서진 도어락을 대충 테이프로 고정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무거운 서랍장을 밀어 막아두고 창문의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은 김수진은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간간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수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췄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친족상도례,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처벌을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법은 멀고 협박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김수진은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강도훈 변호사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김수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 긴급 상담 요청드립니다. 가족에게 명예도용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친오빠와 올케가 제 신분증을 훔쳐 사채를 썼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김수진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눈을 질끈 감고 클릭했습니다. 새벽 3시 정막을 깨고 쿵, 쿵, 쿵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수진이 쏘스라치게 놀라 야구 방망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문 밖에서 술에 쩌든 김수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오빠 왔다.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쿵, 쿵. 도어락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문 열라고. 돈 좀 해달라니까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 문 열어. 김수진은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더 이상 피해자로 숨지 않겠다고. 문 밖에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처단해야 할 적일 뿐이라고 말이죠. 2주라는 시간이 흐른 뒤 김수진은 강도훈 변호사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2주간 김수진이 피를 말리며 수집한 증거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김수철과 박민영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담긴 USB, 협박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종이 뭉치,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서까지. 강도훈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기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가 빨간 펜으로 특정 부분을 동그라미 치며 김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수진 씨, 여기 보세요. 구형 휴대폰으로 대출이 실행된 시점의 인터넷 접속 위치입니다. 김수진의 시선이 펜 끝을 따라갔습니다. 강원도 정성군 사부금,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도훈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까지. 이건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김수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족을, 그것도 피를 나눈 오빠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망설이자 강도훈이 모니터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채무 불이행 시 김수진이 겪게 될 파산 절차와 급여 압류 시뮬레이션이 띄워져 있었죠. 수진 씨가 여기서 멈추면 수진 씨 인생이 대신 끝납니다. 가족들은 수진 씨가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김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품 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고소장 위 고소인 서명란에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꾹 눌러졌습니다. 종이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 석자를 보자 김수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강도훈은 말없이 휴지를 건네고는 서랍에서 카드키 하나와 새 휴대폰 박스를 꺼내 밀어주었습니다. 당분간 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관리하는 보안 원룸입니다. 휴대폰도 이걸로 쓰시고 기존 번호는 착신 정지시키세요. 철저하게 숨으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날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박민영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악랄했습니다. 박민영은 콧방귀를 뀌며 지역 내 회원이 가장 많은 맘카페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충격 고발 대기업 다니는 신우이가 칠순 노모를 고려장 지내려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글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만든 가짜 대화창에는 김수진의 이름으로 엄마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가족이고 뭐고 돈이 최고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적혀 있었죠. 박민영은 게시글 끝에 김수진의 실명과 회사 이름, 직급까지 보란 듯이 태그를 걸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10만을 넘기며 인기글 1위에 올랐습니다.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수진이 안전가옥에서 새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을 때 이미 인터넷은 김수진을 향한 마녀사냥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은 폐륜녀 김수진을 해고하라는 악성 민원글로 도배되어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그때 회사 감사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수진 상무. 아니, 팀장님. 지금 인터넷에 도는 글 봤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회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당장 감사실로 출석해서 소명하세요. 김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도져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채업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훈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사무실을 드나드는 의뢰인들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 변호사가 사기꾼 변호한다며 남의 돈 떼먹은 년 숨겨주고 변호사 짓거리 하냐. 강도훈은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캠코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체증을 마친 강도훈이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강도훈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조직폭력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신변 위협이 심각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수사관 급파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김수철의 휴대폰 신호가 강원도 정선의 한 모텔촌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끄고 은밀하게 모텔 주차장을 포위했습니다. 김수철은 빚쟁이들을 피해 모텔방에 숨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차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건물 아래에는 사채업자들이 보낸 징수팀 직원들이 야구 강망이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경찰, 뒤에는 깡패. 김수철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편 강도훈은 사이버 수사대와 협력하여 박민영이 올린 게시글의 IP 주소를 역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접속 위치는 박민영의 자택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은행 보안 카메라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은행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김수진의 구형 휴대폰을 들고 현금 지급기 앞에 선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화면을 확대하자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비즈가 달린 화려한 드레스와 목에 걸린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리조트 칠순 잔치 사진 속 박민영의 착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관이 사진과 영상을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박이네. 이거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강도훈은 즉시 안전가옥에 있는 김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민영 씨가 ATM에서 돈 뽑는 영상 찾았어요. 그리고 게시글 조작 원본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깁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김수진은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 액정 불빛의 의지에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진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강도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1시간 뒤 김수진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고소인 김수진 씨 가족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처벌을 원하십니까? 김수진은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착취의 역사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합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조사실의 정막을 깨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 저편에서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오는 김수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수철은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몰골로 고개를 숙이고 걷다 김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김수철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오빠야. 야, 이거 좀 풀어봐. 너 진짜 오빠 감옥 보낼 거야?
김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김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 달려갔겠지만 지금은 그저 남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김수진은 말없이 김수철을 지나쳐 경찰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뜨거웠던 머리가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 복도는 습기로 눅눅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수진은 강도훈 변호사의 옆에 앉아 굳게 닫힌 법정 문을 응시하고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김수철과 박민영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을 천으로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모습은 칠순 잔치에서 거들먹거리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김수철이 고개를 들다 복도에 서 있는 김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수철이 교도관의 팔을 뿌리치며 김수진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김수철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오빠 좀 살려줘. 나 진짜 감옥 가면 죽어. 너 변호사 썼다며 합의 좀 해줘라. 김수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김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민영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박민영이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나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저 여자가 우리 부부 이간질해서 독박 씌우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박민영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박민영이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가씨, 천벌 받을 거야. 조카가 진 올케를 감옥에 쳐넣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철커덕. 호송차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수진은 호송차가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김수진을 강도훈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강도훈이 김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죠. 따뜻한 거라도 좀 드셔야겠습니다. 강도훈은 김수진을 법원 근처에 허름하지만 정갈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구수한 육수 냄새가 꽁꽁 얼어붙은 김수진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김수진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국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제 손으로 구속시켰다는 죄책감과 허탈감이 밀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강도훈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깍두기를 접시에 덜었습니다. 그때 김수진의 시선이 강도훈의 왼쪽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시계줄 아래로 희미하지만 길게 그어진 흉터가 보였기 때문이죠. 강도훈이 김수진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강도훈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징그럽죠? 10년 전에 생긴 겁니다.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강도훈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집문서 날리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훔쳐 달아나려는 걸 제가 막다가 깨진 유리병에 그만. 제 손으로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던 날이었죠. 김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강도은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도은이 김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페르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저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거요. 강도은의 말은 김수진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김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강도은이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수진 씨 자신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드세요. 밥심으로 버텨야 또 싸우죠. 김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속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에서 가족 사기단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김수진의 사건을 심층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는 박민영이 조작했던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실제 대화 내용이 비교되어 전파를 탔습니다. 은행 CCTV 속에서 박민영이 김수진의 카드로 돈을 뽑으며 웃고 있는 모습도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었죠.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김수진을 욕하던 댓글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응원과 사과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대기업 팀장이라더니 진짜 보살이었네. 저런 가족을 10년이나 부양했다니. 올케라는 여자 진짜 소름 돋는다. 임산부 코스프레까지 한 거야? 회사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출근한 김수진의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가져다 둔 비타민 음료와 쪽지들이 수북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즉시 해산되었고 인사팀장은 김수진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팀장, 미안하게 됐네.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식으로 복직 처리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업무 봐요. 김수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단 한 사람, 어머니 김영자만 빼고 말이죠. 오후 3시쯤 김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갔던 김영자가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김수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 복도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식을 찾은 김영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김수진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자식 교육 잘못시킨 내 죄다. 김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 취하셔야 한대요. 근데 수진아, 그래도 오빠지 않니? 감옥에서 그 꼴로 있는 거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네가 변호사한테 말해서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봐서라도. 김수진은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아들의 감옥살이가 더 가슴 아픈 어머니. 김수진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죗값 치르게 두세요. 저한테 합의 이야기 꺼내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김수진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지만 다시는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사채업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김수진이 승소했다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진짜 채무자가 김수철과 박민영임이 밝혀졌으니 김수진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결과였죠. 판결문을 받아든 김수진은 강도은과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마침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김수진이 난감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강도은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김수진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김수진이 놀라 강도은을 쳐다보자 강도은이 빗물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싱긋 웃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뛰어가죠. 저기 제 차까지. 강도은은 김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재킷의 온기와 어깨에 닿은 강도은의 손길이 김수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도 김수진은 난생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딱딱한 관계의 벽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강도은의 옆얼굴을 훔쳐보며 이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김수철과 박민영은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재판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김수철은 수의를 입은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고 박민영은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김수진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피고인 김수철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박민영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수철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교도관들이 김수철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자 김수철이 방청석에 앉은 김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수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수철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지.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남매잖아. 김수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오빠를 응시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등골을 빼먹던 오빠가 이제야 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던 박민영은 집행유예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이어진 판사의 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입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박민영이 김수진을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김수진은 그 시선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수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뒤따라 나온 강도은이 김수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수진 상무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강도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지옥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한 김수진은 곧바로 임원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CEO를 비롯한 전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김수진이 진행하던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회사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CEO가 김수진에게 새로운 명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상무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런 성과를 내다니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김수진은 묵직한 명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상무이사 김수진. 그 금빛 글자가 김수진의 진한 땀방울을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김수진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수진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에는 김수진이 그동안 썼던 낡은 소파와 침대, 그리고 가족들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이 실려 있었죠. 김수진은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낡은 가구들을 보며 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과거에 김수진, 가족의 하녀 노릇을 하던 김수진도 저 트럭과 함께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진이 새로 계약한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승진 성과급과 그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대출을 조금 보태 마련한 김수진만의 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이 김수진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김수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양팔을 벌렸습니다. 적막하지만 평온한 공기, 이것이 바로 김수진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강도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죠. 문을 열자 강도은이 커다란 백합 화분과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도은이 멋쩍게 웃으며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이사 축하드려요, 수진 씨. 백합 꽃말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던데. 아니, 그냥 꽃이 예뻐서 샀습니다. 김수진이 웃음을 터뜨리며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참. 들어오세요. 야경이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 마주 앉아 와인 잔을 채웠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김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죠?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일어선 수진 씨가 참 존경스럽고 또 예쁩니다. 김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도은이 테이블 위에 놓인 김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 말고 다른 관계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수진 씨 곁에서 평생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김수진은 강도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울고 있는 여자가 아닌 사랑받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손을 뒤집어 강도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도은 씨. 저도 도은 씨랑 행복해지고 싶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한강의 야경보다 더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고시원. 박민영은 좁디 좁은 방바닥에 앉아 식어 빠진 컵라면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져간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죠. 박민영은 깨진 액정의 휴대폰으로 김수진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뉴스 기사에는 최연소 여성 상무 승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활짝 웃는 김수진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박민영이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재수 없어. 지 혼자만 잘 살면 다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박민영이 악플을 달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차단된 사용자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습니다. 박민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벽을 발로 찼습니다. 옆방에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잠 좀 자게. 박민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러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후회보다는 김수진에 대한 질투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 김수철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감방 동기들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김수철은 취침 시간이 되자 꼬깃꼬깃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볼펜똥이 묻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수진아, 오빠가 진짜 잘못했다. 여기 들어오니까 내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영치금이 좀 필요한데. 김수철은 매일같이 김수진에게 반성문을 가장한 구걸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김수진에게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한 김수진은 우편함에 꽂힌 교도소 발 신서들을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김수철이라는 이름 3글자. 김수진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파쇄기 전원을 켰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함께 편지 봉투가 날카로운 칼날 사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잘게 갈려 국수 가락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김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그 안에서 평생 반성해. 내 인생에 너희 자리는 이제 없어. 주말이 되자 김수진은 강도은과 함께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꿈도 못 꾸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초록색 필드 위에서 김수진이 힘차게 드라이버 샷을 날렸습니다. 공은 시원한 소리를 내며 파란 하늘을 가르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강도은이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감탄했습니다. 나이스 샷. 수진 씨, 폼이 선수급인데요? 김수진이 골프채를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김영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구속 충격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식판을 내려놓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따님이 돈 입금했으니까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김영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안 온다니? 간병인이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시대요. 간병비랑 병원비 넉넉히 보냈으니까 걱정 말라고만 하셨어요. 김영자의 눈가에 주름진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은 넘치도록 보내주지만 정작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딸. 그것이 김수진이 선택한 복수이자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김수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착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독해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한 김수진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김수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축하해. 거울 속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미소로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예술의 전당 로비는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수진은 강도은의 손을 잡고 뮤지컬 포스터 앞에 서 있었죠. 지난 반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김수진에게 찾아온 모처럼의 휴식이었습니다. 강도은이 김수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공연 시작까지 10분 남았는데 커피 한 잔 더 할까요? 김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김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뇌출혈이요? 전화를 끄는 김수진은 사색이 되어 강도훈을 쳐다봤습니다. 강도훈은 묻지도 않고 김수진의 손을 이끌어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김수진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막상 어머니가 생사를 오간다는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공기가 김수진을 덮쳤습니다. 김수진이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려는 찰나 대기실 의자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민영이었습니다. 박민영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못 감은 듯한 떡진 머리에 무릎이 나온 트레이닝복, 그리고 발에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박민영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컵라면을 후루룩 소리내어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응급실 앞에서 말입니다. 김수진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낀 박민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수진을 발견한 박민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반가움이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의 눈빛이었죠. 박민영이 먹던 컵라면 용기를 의자 밑에 대충 밀어넣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소매로 쓱 닦으며 박민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제 와요?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상태가 어떠신데요? 의사 선생님은 만났어요? 하지만 박민영은 김수진의 질문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기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가씨, 어머님 보험 들어둔 거 있죠? 암보험이랑 실비랑 다 합치면 얼마나 나와요? 사망보험금도 있어요? 김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박민영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금 엄마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돈 이야기부터 나와요? 박민영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지금 땡전 한 푼 없는데 병원비는 땅 파서 나와요? 일단 보험금부터 확인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응급의학과 교수가 차트를 들고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김수진이 교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뇌출혈 양이 많아서 당장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 잘 돼도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후 재활까지 생각하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교수가 덧붙인 말은 현실적인 비용 문제였습니다. 당장 수술비랑 입원 예치금으로 1,000만 원 정도 결제하셔야 수술 들어갑니다. 중환자실 비용이랑 간병비까지 하면 월 800만 원은 예상하셔야 하고요.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오자 김수진의 등 뒤에 서 있던 박민영이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험금을 찾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박민영이 김수진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죠? 1,000만 원이래요. 아가씨가 상무니까 돈 많잖아요. 일단 병원비는 아가씨 카드로 다 긁어요. 김수진이 박민영을 노려보자 박민영은 뻔뻔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그건 내 통장으로 보내줘요. 내가 어머님 간병할 테니까 간병비 선불로 받는 셈 치자고요. 우리 그이 옥바라지 하려면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김수진은 말문이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목숨값을 담보로 딜을 하려는 저 탐욕.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오빠 김수철도 변호사를 통해
기막힌 메시지를 보내왔었습니다. 어머니 잘못되면 유산 정리해서 내 목 챙겨놔라. 수진이 네가 다 먹을 생각하지 마라.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왜소한 어머니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김영자의 말로가 고작 이것이라니. 김수진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가족들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사이 박민영은 원무과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김수진이 막을 새도 없이 박민영이 창구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내가 여기 환자 며느리거든요. 환자가 들어놓은 보험금 수령 계좌 좀 내 걸로 바꿔줘요. 내가 보호자니까. 원무과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보험사에 연락하셔야 하고요. 환자 본인 동의나 위임장 없이는 수익자 변경 안 됩니다. 박민영이 창구 유리를 쾅쾅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위임장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며느리라니까. 신우이는 출가 외인이고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요.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박민영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박민영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민영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임산부야. 아니다. 나 환자 보호자라고. 김수진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주차를 하고 달려온 강도훈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도훈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분노로 몸을 떠는 김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도훈이 김수진을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강도훈이 김수진에게 캔 커피를 건네며 냉철하게 조언했습니다. 수진 씨, 지금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박민영 씨 목적은 명확해요. 어머님 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랑 숨겨둔 비상금입니다. 김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를 수술은 시켜야 하는데 저 인간들한테 돈이 들어가게 하고 싶진 않아요. 강도훈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수진 씨가 내세요. 하지만 통제권은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병원과 제3자 지불 보증 계약을 맺어서 모든 돈이 수진 씨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당장 수진 씨로 변경 신청하고요. 강도훈의 말은 명쾌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현금은 단 1원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지금 박민영 님이 중환자실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서 환자분 소지품을 뒤지다가 걸리셨어요. 김수진과 강도훈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급실로 내려가 보니 박민영이 김영자의 피 묻은 옷가지와 가방을 바닥에 쏟아놓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 열쇠나 통장을 찾으려던 게 분명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제지당해 쫓겨나면서도 박민영은 김수진을 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박민영이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오해하지 마요. 어머님 갈아입으실 속옷 챙기려고 그런 거야. 아가씨, 수술비 결제했어? 역시 우리 아가씨 능력 좋다니까. 김수진은 박민영의 뻔뻔한 낯짝을 보며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수진은 말없이 원무과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일시불입니다. 네, 보호자님. 수술 준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김수진이 침대를 따라 걷자
박민영도 쫄래쫄래 뒤를 따랐습니다. 박민영이 김수진의 팔짱을 끼려 하며 아른 체를 했습니다. 아가씨,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반반 나눌까? 내가 특별히 양보할게. 응? 김수진이 걸음을 멈추고 박민영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매몰찬 거절이었습니다. 박민영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아가씨. 왜 그래? 사람들 보는데. 수술실 앞 적색등이 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김수진이 박민영을 벽으로 밀치다시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박민영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꿈깨. 단 10원도 너한테 안 가. 보험금도 엄마 비상금도 내 돈도 넌 국물도 없을 거야. 박민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엄연한 며느리인데 법적으로 상속권이. 상속? 김수철이랑 이혼하면 남남이야. 그리고 너 지금 절도 미수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김수진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박민영은 그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켜졌습니다. 김수진은 박민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강도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님, 내일부터 시작하죠. 완벽한 차단 작전. 강도훈이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병원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연을 끊어내겠다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병원 원무과 상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수진은 강도훈 변호사가 검토해준 계약서 위로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제3자 지불 보증 및 의료비 관리 계약서. 이 서류 한 장으로 김영자의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 김수진의 계좌에서 병원으로 자동 이체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이 계약서 특약 사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원무과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여기 명시된 대로입니다. 환자 면에는 지정 보호자인 저와 제가 고용한 전문 간병인 외에는 절대 불허합니다. 특히 며느리 박민영 씨의 접근은 원천 차단해 주세요. 원무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네, 김수진님. 보안실에도 통보해 두겠습니다. 박민영 씨가 접근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곧이어 김수진은 은행 VIP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영자가 들어두었던 암보험과 실비보험의 수익자를 김수진 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이미 김영자의 동의서는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김수진은 창구 직원에게 신탁 계약서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보험금은 전액 김영자 의료비 전용 신탁 계좌로 묶어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요. 오로지 병원비와 재활비 용도로만 이체되게 막아주세요. 이로써 박민영이 노리던 현금줄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앞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영이 김영자의 병실로 들어가려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여성에게 가로막힌 것입니다. 김수진이 간병인 협회에 웃돈을 주고 고용한 경력 20년 차 베테랑 간병인이었습니다. 박민영이 간병인을 밀치려 하며 악을 썼습니다. 아줌마는 뭐야? 비키라고. 나 여기 며느리야. 시어머니 보러 왔는데 네가 뭔데 막아? 간병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박민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호자 김수진님 지시입니다. 박민영 씨는 면회 금지예요. 돌아가세요. 뭐? 김수진이 시켰어? 웃기고 있네.
안에 우리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박민영이 간병인의 팔을 핥히며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간병인이 박민영의 손목을 단숨에 제 앞에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박민영이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 사람 살려. 신우이가 옳게 죽인다. 내가 임신. 아니 내가 보호자라고. 보안 요원들이 박민영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내동댕이 쳐진 박민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수진이었습니다. 박민영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김수진, 너 미쳤어? 내가 며느린데 병원을 못 가게 해? 당장 저 아줌마 자르고 문 열어. 수화기 너머 김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민영, 잘 들어. 방금 병원비, 간병비 전액 납부 처리했어.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도 나로 바꿨고,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이 세상에 단 1원도 없어. 박민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익자를 바꿨어? 그게 얼마짜린데 네가 혼자 다 먹어?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치료비로 쓰는 거야. 그리고 너 간병비 선불로 달라고 했지? 꿈깨. 너한테 줄 돈 있으면 차라리 길바닥에 뿌릴 테니까. 아가씨. 우리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려서 죽을 지경이라고. 오빠 빚은 어떡하라고. 김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내 남편이랑 네가 쓴 돈이잖아. 알아서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병원에서 행패 부리면 그땐 주거 침입이랑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이미 CCTV 다 따놨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민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보험금으로 사채 이자라도 막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사채업자의 독촉 문자가 또다시 날아들었습니다. 박민영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영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지. 김수철, 너 혼자 독박 써라. 박민영은 근처 우체국으로 달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빠른 등기로 붙였습니다. 수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수철. 내용물은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포기 각서였습니다. 대신 김수철의 모든 채무를 자신이 떠안지 않겠다는 내용이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서류를 보낸 박민영은 곧장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짐도 챙기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야반도주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구치소 접견실. 김수철은 교도관이 건네준 등기 우편물을 뜯어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소장. 사유란에는 남편의 구속으로 인한 혼인 파탄과 경제적 무능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철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구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영, 이 나쁜 년아.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돈은 네가 다 썼으면서 나보고 빚을 다 갚으라고. 김수철이 접견실 유리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김수철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독방인 징벌방으로 끌려가면서도 김수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 좀 꺼내줘. 민영이 저거 잡아와. 하지만 차가운 철문은 야속하게 닫혔고 김수철은 어두운 독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억대빚과 이혼 서류, 그리고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자가 일반 병동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대수술을 견뎌낸 김영자는 콧줄을 낀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김수진이 고용한 베테랑 간병인이 젖은 수건으로 김영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죠. 김영자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민영이는 안 왔어? 병실 문이 열리고 김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과일 깎는 소리만이 병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김수진이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깎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 와요, 엄마. 도망갔어요. 김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망? 그게 무슨 소리냐? 걔가 왜 도망을 가? 사채 빚 때문에요. 오빠한테 이혼 소장 보내고 잠적했어요. 경찰에 수배 내려졌으니까 찾지 마세요. 김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민영이가 얼마나 싹싹한 앤데. 네가 오해한 거 아니냐? 돈이 없어서 잠깐 피한 거겠지. 김수진이 과도를 내려놓고 김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 여자가 엄마 지갑이랑 비상금 훔치려다 걸려서 도망간 거예요. 병원 CCTV에 다 찍혔어요. 제가 절도죄로 고소까지 해뒀고요. 김영자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이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숙여 김영자에게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제가 병원비, 간병비, 앞으로 들어갈 재활 비용까지 평생 책임질게요. 최고급 요양병원 예약도 해뒀어요. 김영자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김수진의 다음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빠 빚 저는 절대 안 갚아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약 숨겨둔 돈으로 오빠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빚을 갚아주면 그날로 병원비 지원 끊을 거예요. 저 진짜 합니다. 김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내 오빠지 않니? 감옥에서 혼자. 엄마,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가 그동안 뜯긴 돈이 얼만지 아시잖아요. 저도 살아야죠. 오빠랑 죽을래요? 저랑 사실래요? 선택하세요. 김수진의 눈에서 도끼 어린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김영자는 딸의 눈물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감쌀수록 딸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그토록 무심하게 대했던 딸이라는 사실도요. 김영자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 말대로 하마. 김수진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티슈 한 장을 뽑아 손에 쥐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선 김수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김수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강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도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잘 끝났어요? 어머님은 뭘 하세요? 김수진이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정말 제 통제하에 들어왔어요. 강도훈이 김수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김수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김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민영 씨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도 인용됐고
지명수배도 내려졌어요. 수철 씨도 독방에서 죗값 치르고 있고요. 이제 수진 씨 행복만 생각해요. 김수진이 고개를 돌려 강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던 남자.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보호와 사랑을 이 남자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강도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훈 씨. 도훈 씨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더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힘냅시다. 강도훈이 스테이크를 썰어 김수진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김수진은 고기를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전쟁이 끝나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진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 너머로 강도훈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교도소 정문 앞 차가운 겨울바람이 휑한 아스팔트 바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김수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행 지난 점퍼에 덥수룩한 수염, 초점 없는 눈동자까지 과거 리조트에서 떵떵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수철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당연히 가족 중 누군가가 두부라도 사들고 마중 나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쌩안이 지나가는 택시 한 대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수철이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나온 동전 몇 개를 넣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김영자의 번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기계적인 안내음만이 수화기를 때렸습니다. 김수철이 당황하며 김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가기도 전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단당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수철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안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수철 씨 출소 축하합니다. XX 대부업체입니다. 원금 및 이자 총 3억 5천만 원 상환 일정 논의하시죠. 김수철이 수화기를 쾅 내려놓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다들 어디 간 거야?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김수철이 바닥에 침을 뱉고는 지하철역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매서운 칼바람만이 휘몰아쳤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의 한 실버타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온실 텃밭에서 김영자가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죠. 옆에서 흙을 고르던 이웃 할머니가 김영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자 씨, 이번 주말에 따님 결혼식이라며? 좋겠어. 딸이 그렇게 효녀라면서. 김영자가 흙 묻은 손을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수진이가 최고죠. 제가 복이 많아서 그래요. 김영자는 이제 압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딸을 희생시켰던 지난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김수진이 보내준 책, 가족이라서 더 아팠던 나에게를 읽으며 김영자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이 정해준 선 안에서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수진은 강원도의 그 리조트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2년 전 3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는 강도훈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김수진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강도훈이 멈춰서서 김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김수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강도훈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기억나요? 2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악몽 같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덮어쓰기 하면 된다고. 김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덕분에 다시 올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는 여기가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 같네요. 강도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심플하지만 빛나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김수진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랑 가족이 되어주세요. 아프게 하는 가족 말고 서로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요. 김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진짜 가족. 김수진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훈 씨. 우리 서로에게 제일 든든한 편이 되어줘요. 주변을 지나던 관광객들이 두 사람을 보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김수진은 그 환호 속에서 비로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 서울 근교의 작은 야외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죠. 김수진은 대기실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신부님, 입구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본인이 신부님 오빠라고 주장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김수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초대장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들여보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김수진이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려보내세요. 저는 오빠 없습니다. 경찰 부르겠다고 하세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식장 입구, 김수철은 꾀죄죄한 몰골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장 안을 기웃거리며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왔어. 나 수철이야. 밥 한 끼만 먹고 가게 해줘. 나 배고파. 하지만 그 목소리는 흥겨운 축가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철은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그저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해갔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동생에게 했던 짓들이 이제 그대로 그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식장 안에서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을 알렸습니다. 보통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지만 김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버진 로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훈이 김수진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는 김영자가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눈물을 훔치며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아들 김수철이 저 자리에 서서 김수진의 손을 잡아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영자는 압니다. 딸의 옆에 서야 할 사람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오빠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편이라는 것을요. 김영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정말 예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주례를 맡은 강도훈의 은사님이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김수진과 강도훈은 서로를 마주보며 맹세했습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노라고. 김수진은 하객들 속에 섞여 있는 직장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자신을 챙겨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부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진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친척이나 보여주기식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김수진이 꿈꾸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공원 벤치에 김수진과 강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강도훈의 어깨에 기대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훈이 김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무슨 생각해요? 김수진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견뎠죠.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였어요. 도훈 씨처럼요. 강도훈이 김수진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 되죠. 진짜 행복한 가족이 뭔지.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진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 지켜낸 현재와 함께 걸어갈 미래가 있으니까요. 김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훈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가요, 우리 집으로. 네, 가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김수진의 인생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상처만큼 깊고 아픈 게 또 있을까요? 오늘 수진 씨의 치열했던 싸움을 지켜보며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고 또 안도하셨을 겁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희생만 강요당했던 수진 씨가 마침내 스스로를 구원하고 도훈 씨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아껴주는 존재여야 하니까요. 수진 씨가 도훈 씨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간 그 길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상처 주는 인연 대신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